자, 산림 경영과 목재를 통한 산불 방지와 탄소 중립의 어떤 정책 제안입니다. 요새 산림 경영인데 숲가꾸기란 말도 많이 씁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에 했던 도전 한국 참가했던 거고요.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정책 제안 추진 배경은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민둥산이었다가 이걸 식목을 할 때 그때는 계획이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어떤 나무들이 없고, 또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리가 돼서 안에 어떤 감벌도 하고 임도랄지, 또 낙엽들은 다 긁어내서 사실은 바이오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그런 자연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어쨌든 성장이 끝난 나무들은 더 이상 탄소 흡수가 안 되고, 또 낙엽 정도가 이제 흡수가 돼, 낙엽은 또 떨어져서 썩어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발생되기 때문에 산림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숲가꾸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산림을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불 예방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성 있는 목재랄지 이런 걸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 너무 길어서 그런데,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에 이제 5년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2018년 대비 해서 40% 감축하겠다는 그것도 달성이 어렵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이거를 뭐 계획은 했지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국토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항상 자랄 때는 흡수원이 되지만 자라고 나서 이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에서 다시 자라게 해서 계속 흡수원들은 흡수원 역할을 하고, 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탄소를 고정하겠죠. 배에서. 그래서 장기간 고정은 목재나 혹은 목재 제품으로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뭐 지연시킨다고 했는데, 뭐 지연시킬 수도 있고 방지할 수 있지만, 어떻든 지연이란 말은 제가 자꾸 쓰는 것은 결국은 과학기술이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 핵융합 어떤 실험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핵융합 발전소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실현이 되면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가 됩니다. 즉 에너지를 무상으로 생산한다는 얘기죠. 핵융합 발전소는 중수소나 뭐 삼중수소로 가지고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이 사회가 에너지를 거의 무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화석연료 쓸 필요도 없고,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원인들을 다 제거할 수 있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다. 또 인류의 어떤 위기를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간이 스스로 그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과학 기술을 손에 넣을 때까지는 시간을 벌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쎄요, 전체 산업 부분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 탄소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송 부분, 건물 부분, 글쎄요, 이게 한 25%? 25%? 20%? 뭐 나머지 이렇게 이제 대충 제가 그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개 부분이 이제 산업 부분이 제일 큰데, 산업 부분을 희생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국가의 어떤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도 좀 어렵죠. 수송 부분은 효율이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은 내연기관을 전기 EV로 그 일렉트릭 비클로 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건물 부분은 인간이 이제 건물 안에 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이 가장 타겟입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결국은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저감하자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은 어떻든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지만 이 CCUS라고 하는 온실가스 포집, 카본 캡처 어떤 스토리지, 온실가스 탄소를 포집해서 어떤 심해나 땅 속에 저장하는 것은 이 기술이 있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든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전혀 안 드는 방법은 결국 내가 늘 주장하지만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도 햇빛을 이용하죠. 태양광이랄지. 어쨌든 방법은 이런 걸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합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고 흡수가 끝난 목재로 고정하자, 이런 것이 항상 제 주장하는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산림이 굉장히 많아요. 63%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산림 자원을 잘 관리해서 이거는 산불로 태우지 말고 이거를 산림 쪽을 얘기하면 자꾸 뭐 환경단체에서 자연 상태로 놔두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 상태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산림을 관리한다고 해서 산림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산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연에 인위적인 어떤 손을 대면은 그거는 무조건 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또다시 아마존 같은 이런 데서 열대 우림인데 이게 자꾸 이제 산림이 파괴되고 그러지만 이걸로 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아마존도 이미 열대 우림이 우거지면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계속 나무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평형,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 계속 그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산림을 통해서 어떤 온실가스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산림은 계속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사용하고 흡수된 목재를 가지고 훨씬 많은 탄소를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포인트는 산림이 아니라 거기 생산되는 목재에 어떤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 어떻든 그 화석 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산업혁명 이전에 280여 ppm인데 많이 상회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온실가스죠. 이것 때문에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어디서 가장 크게 발생하냐면은 해양입니다. 바다. 해양에서 거의 몇 프로지? 한 80% 정도는 해양에서 다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닷물 속에는 CO2가 많이 녹아 있거든요. 또 바다 밑에는 석회암층이죠. 바다에서 탄산칼슘이 이제 굳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든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용해도가 이제 어때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용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대기 중으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그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 팽창, 바닷물이 부피 팽창. 물론 그 얼음이 녹아서 빙하랄지 뭐 만년설에 녹아가지고 수위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또 부피 팽창으로 또 수위가 올라갑니다. 물론 부피 팽창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지각에 판에 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부피 팽창 이외에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지각에 힘을 가해서 판들이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든 지금 전 지구적인 어떤 그 기상 이변이라고 해도 기후 위기란 말을 요새는 기후 위기라고 표시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빨리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농도가 CO2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쁜 게 많죠. 온난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건지 모르지만 풀도 잘 자라고요. 나무도 잘 자라고요. 농사도 잘 돼요. 왜냐하면 CO2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식물을 기르든지 나무를 기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온도가 어느 이상 상승하면 그때는 이제 광합성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이 위기로 가는 과정이지만, 그럼 어떻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바로 나무를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 첫 번째가 목재로 어떤 제품, 어떤 가구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소비를 목제품의 소비를 촉진해서 하기 위해서 좀 단위 목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정부가 좀 어떤 기관이 나서야겠죠. 규격화를 한다는 얘기는 생산을 규격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인 어떤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제품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만큼 가격도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그래서 어떻든 목제품의 생산자가 어떻든 다양한 목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목 구입해서 다 이걸 제재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그 톱으로 썬다면은 톱밥도 나오고,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가 일부는 또 버려야 되니까 우리 현장에 기립밭이라고 하는데 기립밭이
부산물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쓸 수 없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금의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규격화하자 이런 얘기를 표준 규격으로 생산하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 제안을 위해서 어떻든 우리가 그 공방 같은 데 가도요, 목재, 이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분진이 발생하니까, 장비도 또, 어떤 그 절단하고 뭐 하는 이런 뭐 대패질도 하고 사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일반 그 가정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가정에서는 단순 조립을 해야지 목재를 가공해서 뭐 톱질하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기 힘들어요. 분진 여러 가지 소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DIY용으로 좀 그 목재를 그 부품처럼 해서 조립용으로 하자. 이케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대대적으로 하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재품이란 것은 목조주택이 가장 큽니다. 가장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고정하고요. 가장 많은 목재가 들어가는 목재주택이 가장 핵심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를 할지, 가구도 뭐 목조주택 뭐 최소 뭐 제가 볼 때는 한 100년은 가는 것 같아요. 100년 갑니다. 목조주택 100년. 요새 목조주택을 뭐 단층으로도 많이 하지만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이 의외로 단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나무들은 단단한 나무도 있지만 또 비중이 작은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틈이 있으면은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에. 근데 이거를 고압으로, 그러니까 그 압축해서 화학 처리도 하고 하면은요, 굉장히 밀도가 올라가고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목재 가공 기술이 지금 있기 때문에 목재를 굉장히 단단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랄지 이 볼할지 이런 그 골조에 목재가 단단한 목재도 있고요. 또 상당히 그 경관도 길지만 기둥도 길게끔 기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조주택이 지금 뭐 사실은 사람들이 좀 그 옛날 집은 목조다. 목조주택은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충이 많이 발생하고. 근데 요즘은 기술적으로 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다 극복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목조주택은 편안하고 또 숨도 쉬고 화재가 나도요. 이 목조주택을 보니까 화재가 나도 이거를 아주 강화시키면은 이 단단하게 밀도를 높이면은 타더라도 여기만 타고 탄화돼서 이 안에는 멀쩡합니다. 내화 성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화되면 탄화층이 우리가 부식도 피막이 생기면 그 부식이 쫙 되면은 그 피막 속으로 부식이 더 진행 안 되듯이 탄화층이 생기면은 화염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탄화생기면 이 안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되죠. 온도가 400도가 넘어가더라도 발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가 없어요, 안에. 왜냐하면 이게 이게 피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목재가 화열에도 내화성이 있다. 아무 목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목재를 잘 처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진에도 상당히 지진 나면 흔들리면은 일반적으로 벽돌이랄지 이런 것도 무너지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진동을 흡수해서 내진 성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물론 또 초고층 같은 경우는 목조가 힘드니까 골조는 그 뼈대는 그 뭐 철근 콘크리트나 뭐 철골 콘크리트를 하고
그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 구조체는 목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목재를 많이 건물을 짓는데 활용했으면 합니다.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 내가 다 나이를 못했지만 뭐 일반 소품까지도 아주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규격화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추진 과제는 그 코드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목종 이런 것들을 표준 코드화 하자고 유통업자가 목재 유통 플랫폼을 구축 플랫폼이란 게 뭐 인터넷 플랫폼도 되겠고 또 기지 물류 창고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가구를 할지 내가 어떤 거를 만들겠다면은 바로 거기서 내가 인터넷에서 이 모델링 컴퓨터로 모델링 하면은 이런 모양을 내가 갖고 있다. 그 모양을 조립하기 위한 조립품을 다 일괄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건데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 요 정책 제안 1에 대해서 표준 규격화에 대해서 어쨌든 소비를 촉진한다는 얘기죠. 그죠? 단위 목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생산해서 공급해주면은 소비자들이 사실 재미도 있어요. 이거 조립하다 보면은 뭐 어린애들도 조립해서 사실은 우리가 블록 같은 거, 레고 같은 것은 플라스틱이 많죠. 근데 사실 어린애들한테 플라스틱은 굉장히 위험한 소재입니다. 플라스틱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병도 걸릴 수 있고 임신도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이 거의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든 가지고 최대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좀 활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예산을 제가 이거 맞지는 않습니다. 대략 예산을 잡았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단위 목적 표준 규격화하는데 이게 뭐 이게 1억 원 정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보겠다 컨설팅. 프레임 구축은 아직 여기 제로가 아닌데 내가 몰라가지고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목재 유통 플랫폼 구축은 5천만 원이 들지 그거는 내가 아직 예측이 안 돼서 0으로 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뺐습니다. 설계도 개발도 얼마인지 몰라가 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일단은 이거는 그냥 민간 투자를 했네요. 요거만 정부 부처에서 좀 1억 원 정도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네요. 정책 제안 두 번째입니다. 제품의 탄소 고정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 인증기관, 운영기관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포함해서 인증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정부 기관이 일단 이거를 정책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건 따라와야 되는 얘기니까 뭐 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증 제도를 갖자. 그죠? 탄소 고정량, 흡수량을 평가해서 인증해주는 인증 제도, 인증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모니터링도 하자 이런 건데 당연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탄소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주자. 기업은 뭐 상세 배출권을 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UNFCCC의
기후변화 사무국에 이거를 보고해서 국가 온실 감축량을 확보하자. 이거는 CER이라고 전했는데 이거는 탄소 어쨌든 이 감축량을 인정받는 겁니다. 탄소 어떤 배출권이랄까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할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시다. 배출하고 원료 국가에서 확보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잘 써야 됩니다. 유엔에서 어디서 이 사무국에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 되겠죠. 그럴 수 있게끔 방법론을 개발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든 흡수량이나 고정량을 정량 평가하는 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쓸만한 게 없어. 거의 없던데 다른 거는 많은데 이쪽은 제가 제대로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산림에 대해서는 숲은 이미 어떤 개발이 돼 있어요. 옛날에 이거 뭐 안 해준다고 하다가 원래 숲은 원래부터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기에서 있었던 건데 새로 갑자기 인정해달라 못하겠다 하고 유엔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100보다도 120을 만들었다면 20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또 펴야겠죠. 어떤 산림에 대해서는 개발이 돼 있다고 이제 되니까. 유엔에서도 이거 나무를 베고 다 심어서 어떤 축척이 다 되면은 당연히 그거 인정해 줍니다. 그거는 100% 인정해 준다 봐요, 그거는. 그러나 목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대 평가 방법론이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외부 사업 방법론이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 쓸 수 있는데 어떤 목제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부분은 개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산림의 온실가 흡수량은 정량 평가하는 기법이 이제 개발되어 있으나 목제품에 대해서 목제품이 이제 흡수가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고정을 하는 건데 고정량 평가 기법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글쎄 다른 분들은 이거를 또 제가 알아본 바는 이거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산림을 통한 흡수량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량은 그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사실 감축량보다도 흡수량이 낫겠죠. 그러니까 무슨 감축이 되는 것은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빼서, 그러니까 배출량에서 이 흡수량을 뺀 이거를 순 배출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말하겠죠. 그래서 순 배출을 할 때 이거 빼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어떤 감축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나 수입 목재에 대해서는 거기도 이제 고정이 되는데 온실가스가 이거는 목재를 사용하는 국가의 규석이 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 국산 목재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수입 목재도 인도네시아 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숲에서 나무를 기를 때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은 그 나라로 기속해요. 그 나라 거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목조주택을 짓는다. 우리나라에서 그 목재를 사용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목재 기간만큼의 고정량은 우리나라한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또 목제품이 국가 간 거래가 되면은
그 평가 인증하는 각 국가마다 평가 인증한다면은 국가 간 그 MOU를 어떤 그죠?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상호 인정하다. 우리가 인정한 게 요거다면 니네도 인정했지. 서로 인정하자. 거기에 어떤 코드가 있으면 코드에 있는 상호 당신네들이 했고 우리 못 믿어. 다시 우리가 평가할래. 그러지 말고 서로 MOU 맺어가지고 서로 거래하면은 상대 국가끼리 서로 인정을 해주자. 인증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개발 국가 후진국이죠. 여기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데 우리는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크린 디벨롭먼트 그 어떤 개발 그 청정 개발 체제 메커니즘 크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라거든요. 청정 개발 체계 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서 어떤 이런 감축 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CER을 탄소 배출권을 가져오는 거죠. 선진국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든 확보하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산림이 목재를 통한 탄소 흡수량이나 목재를 통한 고정량, 산림은 흡수가 되고요, 목재는 고정량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흡수량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재 하나가 톤 뭐 예를 들어서 CO2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톤 C를 할지 그러면 이게 연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한다고 봅시다.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얼마랄까 뭐 3톤 CO2 이퀄런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1년, 2년, 3년 연단위로 해서 요만큼의 이 면적을 연간 흡수량으로 하고 그죠? 요만큼 면적이 톤 CO 여기는 CO2죠. 톤 C로 해도 되고 CO2를 한 게 없으니까 CO2 per year 곱하기 만약에 내가 이거를 3년 동안 고정했다면은 요 면적까지 해줘야겠죠. 곱하기 3 year 이게 3이라면은 3, 3은 9가 되겠죠. 9 톤 CO2로 요걸로 평가를 해주겠다. 요게 평가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 흡수량도 있고 평가 고정량도 있겠죠. 보통 이건 고정량이고 흡수량은 나무를 심어서 벌목하고 이때 또 심어서 벌목하고 또 이때 심어서 벌목하니까 요게 바로 3이라면은 3톤 CO2라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이니까 30이죠. 30을 10년 1년씩 나누면은 나누기 2가 되겠네. 이 면적이 그죠? 이게 3 곱하기 1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0이 없어지고 1.5가 되겠죠. 1.5 톤 CO2 per Y 년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년 동안 계속 심고 가꾸고 베고 심고 가꾸고 베고 했다. 그러면 곱하기 30년을 곱해서 이거를 얼마야? 40인가? 3, 5, 45 요걸로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죠. 흡수량이 됐든 고정량이 됐든 일정량을 1년 고정한 값에서 고정 기간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했다면 반만 인정되겠죠. 이야기, 이거 뭐 실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정책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지금 거래 제도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저는 각 기업 내가 다 세어보지 않아 10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기업 뭐 중견기업까지 해서 대기업부터. 그래서 이제 각 기업마다 무상으로 할당 배출권을 분배했어요. 근데 그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충분하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어떤 기업은 이제 내가 배출권을 100만 개 받았는데 80밖에 안 썼어요. 그럼 20이 남으니까 시장에 배출권을 내놓고 거래를 해야 돼. 팔아야 되는데 시장에 나온 배출권이 없어 보니까 왜 없냐? 2월을 그 배출권을 2월 해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또 나중에 배출권 오르지 않을까? 해서 거의 시장에 나온 배출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국내에다 보니까 거의 안 나와. 가격이 또 올라가겠네. 나도 정확하게 거의 다 조사 안 해봤지만 어떻든 시장에 배출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럼 뭐 살 데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CDM을 하든 뭘 하든지 어떤 감축 사업을 해가지고 인정받으면은 그걸로 상계해주겠다. 그러니까 상수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잉여 배출 남는 배출권도 이거를 이월해 버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외부 사업을 통해서 상세 배출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용하자. 이거를 바로 이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다른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고 많이 하긴 하는데 이쪽으로 많이 좀 우리가 유도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어차피 기업은 필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제도를 구축하자. 결국 인증제도 구축하자 이거죠. 그죠? 온실가스 목재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진 과제는 인증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뭐 어떻든 뭐 모니터링도 하고 또 폐기할 때는 회수하고 재사용 뭐 재활용 시스템 또 전문의 양성 이런 것들을 하자 뭐 뻔한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그 탄소 고정량 평가 인증 실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코드화하자 해서 인증 마크를 불도장 찍어서 목제품을 표시하게 하자.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평가 인증이 곤란한 목재도 있어요. 단품 같은 거. 이럴 때는 아니 이거 곤란한 거는 미리 사전 인증하자. 후 인증 말고 사전에 선 인증을 신청해서 나중에 본 인증 신청할 때 그 데이터 가지고 또 인정 받아야겠죠.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거는 뭐 어떻든 생산 과정이나 유통 소비 과정, 재사용 과정에서 어떻든 이러한 그 온실가스 뭐 고정량이나 뭐 어떻든 흡수량을 가지고 이제 일반 개인한테는 이런 걸 탄소 포인트나 이런 걸 주고요. 기업한테는 상세 배출권을 확보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증 그러니까 그 예비 인증 하고 나는데 본인증 하자 이런 건 얘기인데 뭐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어떻든 이 상세 배출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 이것도 전문가들이 개발해야 돼. 외부 사업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고정하겠다. 이게 있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이제 그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이 방법을 개발하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개발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하는 사람도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방법론을 써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 기대된 효과는 뭐 읽어보세요.
어쨌든 유엔의 UNFCCC의 이게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CER로 어떤 좀 인정받아서 국가가 배출권도 확보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직은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선점해서 시행하면은 우리가 국제 표준을 채택되려면 굉장하죠. 이거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코드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활성화 시켜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제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뭐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도 1억 했습니다. 이것도 인증기준, 인증제도 구축하는 그 연구 용역이나 컨설팅을 1억 했고요. 사실은 이게 돈이 드는데 이것도 관련 기관에 개발하는 걸로 해서 예산 안 잡고 사전인증 및 본인증은 어떤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받으니까 그 수수료로 그냥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예산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정책장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번째인데 이게 사실 중요하죠. 요번에 산불이 나가요. 산불 예방 혹은 진압 및 진압이죠. 위한 산림화재 안전 기준을 제정하자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데 소방청에서는 이미 NFPC나 NFPC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이어 퍼포먼스 코드, 내셔널 파이어 테크니컬 파이어 가지고 성능 기준, 국가화재 성능 기준과 국가화재 기술 기준이 지금 요거는 소방청 고시고 이거는 국립소방연구원 공고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내가 제목은 비슷한 게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이 기준을 마련하자. 소방청이 아니라 산림청 고시로 하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이란 것이 온실가스 흡수원이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나버리면은 배출량이 돼버립니다. 발생원. 온실가스 흡수가 아니라 오히려 온실가스가 요번에도 엄청난 양이 지금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 지구 환경 영향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영남 지방에 5만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그 탄 매스 총량을 어쨌든 좀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는지를 따져서 이거 참 그러한 작업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찍게 된 계기가 요번 산불 때문에 찍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인가 한 10일 정도 일주일인가 10일 정도 걸려서 여러분 지금 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진압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대대적인 산불은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진압이 안 됐습니다. 기후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와가지고 잦아졌을 때 어떤 소방 헬기나 이런 걸 통해서 불을 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서로 상호 어떤 협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헬기가 뭐 돌아다니는 게 40대 정도 뭐 하는 것 같은데, 헬기는 그 물이 아주 많아봐야 20톤? 20톤 정도 용량이 크거든. 20톤도 굉장히, 이 정도도 큰 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싣고 가서 뿌려서 이제 불을 끈다는 얘기인데, 요거의 10배, 200톤을 하면은 엄청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헬기는 하나 갔다가 뿌리고 한참 있다가 또 가니까 그 사이에 다시 사라질 수 있어. 근데 200톤을 쫙 융단 폭격하듯이 가면은요, 불이 꺼집니다. 그거는 진짜. 그러면 이거는 200톤은 뭐가 필요하냐면 항공기인데 그 전보 제트기, 여객기 정도, 화물 여객기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한 국가가 이거를, 돈이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 상호 어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국제 산불 진압대라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를 산불 진압대를 만들어서 각 국가가 이제 출자해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제가 딱 보면은 요 정도 항공기는요, 일단 두 대만 돼도 웬만한 산불이 진압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항공기가 200톤이라면 뭐 400톤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불이 나면은 1일째, 2일째, 3일째, 이거는 자체 그 나라에서 소방 헬기로 끌어야 거죠. 근데 이게 4일, 5일 가서 이제 확대가 되잖아요. 6일.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나라가 아니라,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6일째 가면 이건 이제 얘가 진압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이제 앞으로 산불이 많이 나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이 항공기를 보유하기는 힘들어요. 불이 또 안 나니까. 불이 뭐 여기저기 수십 군 나면 안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이 나봐야 한 군데 나다가 또 꺼지면 한 군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단 두 대만 있어도 저는 가능하다. 두 대만. 두 대가 오면 돼요.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산불을 어느 한 나라의 어떤 그래서 진압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그 나라의 소방력으로 진압이 안 될 때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서 일주일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줘야 된다. 일주일 이상. 지금 보통 대형 산불은요, 일주일 넘어가고, 호주는 막 몇 개월 탔습니다. 내가 알대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한 달 막 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하루 만에는 못 날아가지만 적어도 3, 4일, 5일, 6일이면 전 세계 어디도 다 날아갈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런 논리는 국제적으로 한번 정치인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살림은 그 자연 상태로 놔두지 말란 얘기죠. 환경단체가 반대하겠지만 나는 자연 상태로 놔두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든 광합성에 의해서, 햇빛 에너지에 의해서 탄소 동화장에 의해서 어떻든 탄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를 고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래서 총 중량의 50%는 탄소라고 보면 대충 되겠습니다. 성장이 멈추면은 더 이상 흡수가 안 됩니다. 그때는 베야 돼요. 벌목을 해서 다시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산림을 갖다가 흡수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산림은 안 되고요.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배에서 목재로 고정하는 건 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힘들어요.
그럼 어떤 자연 상태 그대로 계속 뭐 50년, 100년 놔두게 되면은 더 이상 흡수가 안 되니까 나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나무를 성장이 멈추면 이제 베야 돼요. 벌목하고 육림하고 뭐 식목하고 하는 이 사이클을 보통 일반적인 그 2, 30년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30년 정도라고 봐요. 뭐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시범 사업할 때 10년짜리로 했습니다. 급하니까 10년짜리도 있어요. 뭐 오동나무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 과정 라비 사이클 어세스먼트 평가라고 하고 LCC라고 하는 LCA라고 하죠. 라비 사이클 어세스먼트 평가 혹은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불 예방 및 진화는 어떤 제일 먼저 산불을 감시를 해야겠죠. 감시를 몰라요. 사람이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요새는 뭐 거의 요새 AI가 대세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감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죠. 어떤 뭐 불꽃 감지기도 있고 또 CCTV가 감시를 합니다. 조기 감지해서 조기 진화하면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림 안에 소방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돈이 들죠.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그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뭐 해볼 수는 없죠. 내가 뭐 지원 안 해주면 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자연 상태의 산림은 어떻든 기후가 이제 변화되니까 건조해서 이제 산불이 저절로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저절로 되는 것은 이제 수렴화재가 되고 수렴화재로 해서 그 초점이 그 페트병이나 뭐 유리병에서 그 햇빛을 모아가지고 한쪽이 계속 모아지면 언젠가는 발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실화도 있지만 부주의의 실화도 있지만 고의도 이거는 참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범인 찾기 힘든데 감정을 해서 뭐 이거는 방화다 이거 판별이 되면 이제 수사하고 그러겠지만 실제 그 건물 안에서도 그 쉽지 않은데 그 방대한 산림에서 이 고의 방화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화가 사실 많다라고. 산림화재는 산불은 방화가 많다. 근데 이제 방화라고 했을 때 방화라고 결론 내리면은 수사를 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불가능할 때는 이제 이거를 실화나 아니면 자연 발화로 그냥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편하니까. 실제 현실은 방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방화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산림은 뭐 태백산맥부터 쭉 뭐 소백산맥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서 전했죠. 경계구역을 잡아서 그 안에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감지해서 조기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확대되면 기존 소방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거나 이거를 근데 비가 안 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비를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비란 것은 이제 근데 인공비가 요즘에 잘 안 내려요. 옛날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건 막 나무 같은 거 태워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공기가 그 깨끗해가지고 사실은 그 비가 온다는 것은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요. 여기에 알갱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이 구름 속에 있는 건 이제 얼음이 떨어져야지 여기 비가 오거든요. 비가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비가 안 와요. 꾸무럭하고 이제 아래 증발해 버리니까. 그 얼음이 얼어야 비가 오는데 얼음이 온다는 것은
그 얼음이 있으면 비가 나옵니다. 한 여기는 한 마이너스 10도다. 구름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다 얼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이 있어요. 이게 과냉각수인데, 과냉각수는 왜 발생하냐면은 불수분이 없으니까 오염이 안 됐어요.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얼음에 결정핵이 생기잖아요. 씨앗, 얼음에 불순물이 없다 보면은 얼지 않고 마이너스 10도 시에 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떨어져도 비가 안 오죠. 얼음은 떨어질 때 녹아요. 융의 자멸이 80이다, 상당히 크죠. 80이다 보니까 이 열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떨어져서 열을 받아도 이 얼음이 내려올 때는 비라는 상태 변화가 돼서 비가 돼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내려야지. 근데 관역수가 있으면 백날 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행기가 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드라이 아이스나 혹은 요드와 은 같은 것도 이제 여기 피어내는데, 어떤 이걸 얼음의 결정핵이 생길 수 있는 씨앗을 뿌리면은 이 관행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짱 하고 얼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떨어져서 비가 내리는 게 이제 인공비인데, 최근에 이게 이제 실패하는 것은 관행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없다고 보다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없냐면은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이미 여기 이제 오면서 다 비가 내려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영하에 물이 없어요. 영하에 얼음은 있죠. 영하에 얼음이 있으면 비가 내립니다만은, 비가 내리면 뭐 인공비 내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관행수만 있을 때는 인공비를 내릴 수가 있는데, 관행수가 최근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공비가 약간만 내려도, 뭐 1mm, 2mm만 내려도 도움되기 때문에 인공비 실험은 해야 됩니다. 관행수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니까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존에 소방청에 있는 이런 기준을 산림청에서도 어떻든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제정하자, 산림국가 하자는 게 제정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구규림도 사유림도 있는데, 뭐 구규림이 좀 쉽게 사유림보다는 산봉우리의 계곡, 능선 등을 적절히 고려해서 경계구역 설정을 해서 경계구역별로 대부를 하든 어떤 위탁 관리를 하든 뭐 어떤 해야겠죠.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돼요. 민간은 거기에 어떤 소방시설 투자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탄소 고정량을 상세 배출권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구역에서 이제 어떻든 벌목하면은 또 식목하고 조림, 육림을 해서 그 과정에 산림 경영을 하라는 얘기죠. 민간 자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했지만 산봉우리에다가 그 물탱크를 놓고 갑, 수조 방식으로 해서 질소로 이제 방수총을 여기다 이 방수총이란 것은 이게 방수총이란 것은 이제 이게 나가는 이게 이 봉상주수라고 그래서, 근데 이 봉상주수하면은 여기 쭉 나가면 여기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물론 여기서는 요만한, 여기서는 이게 넓어집니다. 여기서는 넓어지는데, 이거를 흔들면 이렇게 좀 이게 이제 기술적인 건데, 좌표 이게 CCTV에서 어느 위치가 불이 났다면 이건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바로 이 AI가 이제 대세니까 AI로 달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자동으로 여기 이제 하는데, 이 범위를 물을 뿌릴 때 이거를 잘 회전한달지 이거 흔들면요 상당히 요 넓은 범위, 반경 한 뭐 100m, 200m, 300m 이렇게 넓은 범위를 계속
주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감시 장비가 불꽃을 감지한다 할지 UV나 IR 같은 이런 감지기. CCTV가 대세예요. CCTV로 이제 화상을 가지고 어떤 추적을 합니다. 드론도 감시 장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고압 방수총으로 충분히 조준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이게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헬기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는 순간 화재 확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헬기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화재를 일정 범위 안에 잡아둘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경계구역은 임도 방화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생각을 여기저기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걸 한번 가지고 그 시범 사업을 해봤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요. 여기에다가 모노레일을 깔자. 모노레일을. 혹은 케이블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크면은 케이블카인데 뭐 조그만 케이블카. 모노레일 평상시에는 이거 또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 유사시에는 이 모노레일을 타고 어떤 그 장비가 가서 물을 뿌려주고 어때요? 물을 뿌려주고 모노레일 타고 어떤 소방 장비가 그 현장에 가서 물을 뿌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모노레일도 깔자.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요새 그 산에 가니까 모노레일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 절이 있다. 그러면 사찰까지 어떤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뭐 전에 보니까 뭐 관측소가 있다. 기상을. 그러면 여기 밑에서 관소까지 어떤 물건을 왔다 갔다 하고, 모노레일을 많이 깔았던데? 모노레일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겠죠. 레일 하나 깔고. 레일을 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일을. 그리고 건축물도요. 레일을 쫙 깔아가지고 불이 나면은 레일 타고 장비가 물 소화 약제하고 카메라가 쫙 가서 바로 초기 진압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정보랄지 우리 아파트에 불쑥 들어오면은 뭐 큰일 나지. 그거는 불이 났고 사람 생명에 또 위험이 있을 때는 개인 뭐랄까요, 뭐 보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생활 보호 필요 없어. 그냥 정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면 카메라에다가 렌즈에다가 필터 하나 끼면 돼요. 그걸 너무 뭔 얘기를 하면 꼭 그 반대적인 얘기예요. 그거 안 되지 않냐? 뭐 개인 정보가 또 사생활 보호가 또 사람이 좀 죽어나가는데, 레일을 깔아야 돼. 레일을. 도시에도 레일을 많이 깔고, 어떤 위기가 있다면 레일을 타고 카메라들이 가고, 상황에서 어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가고, 혹은 어떤 뭐 누가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도둑놈이 도망간다면 거기 쫓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에도 레일 깔자. 레일을 깔아서 레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자. 평상시에는 이게 돈 버는 레일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뭐 아니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죠. 다만 이거를 정부가 어떤 지금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완화해서 이거를 좀 하게끔 시범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추출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명을 옛날에 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추진과제는 살수탑 설비는 뭐 이건 넘어갑시다. 무상 분무 노즐 습도 조절용, 이거는 뭐 불 끄는 게 아니라 건조할 때 습도를 조절해서 안개처럼 쫙 분무를 하면은, 이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예술적이에요. 사실은 무상 분무라는 것은 아주 그 안개는 아니고 아주 그 포구가 쫙 내려오거든. 산 위에서 이것도 무게 때문에 밑으로 깔아놨는데 위에서 하면 쫙 내려. 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까지 퍼집니다. 이거는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화재 진화용은 이제 적상주수들이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돌아가면서 물 나오는 거. 요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요거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거 요런 걸로 이것도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면 상당히 넓은 범위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경계구역의 방화대가 여기 있다면은 이걸 여기 설치하면은 요 영역을 다 적시이기 때문에 불이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아까 그 방충은 화점에다가 물을 쏘는 거고 이건 화점이 아니라 이 경계구역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 어떤 방화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적셔 놓는다. 이거를 물로 적셔 놓은 거고 무상고무는 산꼭대기에서 쫙 포구를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건조 습도 조절도 하고 어쨌든 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계구역 여러 개 있으니까 A, B, C, D 인접 경계구역끼리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있는 장비와 인력 여러 가지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특히 드론이 이제 뭐 드론 값이 보통 대당 뭐 몇천만 원 20리터를 싣고 할 수 있는 정도면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이거 가격이 나도 모르겠네. 그 정도는 좀 드론이 커야 되는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할 것 같은데 5대 정도는 그래 마련할 것 같고 경계구역이 있다. 그러면 경계구역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개라면은 50대가 동원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통합한다면은 그럼 50대면은 5, 10 1톤 1톤을 가지고 뭐 헬기는 뭐 한 20톤을 뿌리는데도 안 꺼지고 1톤 가지고 불 끌 수는 없지만 이걸로 시간을 벌자. 헬기 올 때까지 화세를 좀 가둬놓고 화세 확산을 억제하는 정도 수준으로 뿌리지 말고 그냥 이건 비처럼 그죠? 비처럼 위에서 쫙 그 지역을 내리게 하면은 1mm, 2mm도 화재 확대가 좀 안 되는데 이걸로 그 역할을 할 수 이것도 이제 이게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상상력이니까 실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대부 제도를 했을 때 또 그래서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돈이 들기 때문에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뭐 임산물도 무슨 목재는 당연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임산물 뭐 버섯 같은 거 글쎄 그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특히 목재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힐링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설 뭐 호텔 생태 호텔이랄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얻으라는 얘기죠. 생태 관광 시설이 이거는 지금 허가가 안 나죠. 법으로 안 되지만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해야지 오히려 더 산불 방지도 되고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돈이 돌아야 뭐가 돼요. 돈이 안 돌면은 전부 다 예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안 되죠. 민간 투자에서는 이 돈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숲서구 생태 호텔 내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어쨌든 트리 하우스 같은 데서 하룻밤 자고 피톤치드 마시면서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 광경입니까? 그죠? 거기 커피도 한잔 싹 하면서 그죠? 그러면 저 아래에서는 그 서비스동에서는 그 또 거기도 레일이 깔려요. 레일을 타고 먹을 게 옵니다. 거기에 이제 물도 들어오고 배수도 되고 난방도 되고 대신 밥은 못 해 먹으니까 밥은 서비스동에서
레일을 타고 자동으로 공급되는 이런 아주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싶다. 다음 컨텐츠는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디테일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불도 예방, 진압하고 또 온실가스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한 그 나무를 베서 또 고정하고 장기간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 산림조합이 상당히 힘이 크더라고요. 이게 산림청의 산림조합이 아주 그 힘이 좋아요. 거기가 좀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산림조야 뭐 개인이겠지만 특히 기업에서 관심 있는 요거 기업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가지고 잘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산불도 해결하고, 그죠? 이윤도 추구하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또 나왔네. 나무를 사랑하자. 이거 캠페인 하고 싶어요. 나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자. 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로 된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생활 공간에 많이 두자. 플라스틱을 없애고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 나옵니다. 최대한 나무를 우리 주변에 많이 두고 그 나무를 둠으로써 탄소를 고정하자 이런 문화 운동입니다. 일종의 문화 운동이에요. 이거 이제 예산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하지 안전 기준 제정은 이것도 1억 원 했네요. 1억을 했어요. 이건 아까 했던 건데 1억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겠네. 이건 아까 했던 게 나오네. 이건 아까 했어 이거. 아까 이거 2번에 있는 거니까 이건 빼야 되겠네.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은 비용을 5천만 원 잡았습니다. 이건 5천만 원 잡았으니까 뭐 글쎄 뭐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구역 안에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수방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100만 제곱미터면은 마늘 1헥타르가 많으니까 100헥타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100헥타르 정도. 백정이죠. 백정. 근데 이제 대충 제가 이거 뭐 그냥 제가 대충 잡았습니다. 예산을 해배당 1제곱미터당 1,000원 하니까 10억이 나오더라고요. 100만 제곱미터 살림에다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10억 가지고 되겠나 싶지만 10억으로 해보겠습니다. 10억으로 될까? 100만이면은 가로가 얼마야? 1000이니까 1km. 네모라면 이게 1km인데 이러면은 산이 하나 있으니까 산이 한 200-300m 될까요? 요 정도 산 하나 잡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소방시설을 10억 예산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1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 같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시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하나의 시범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 하는,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디테일한 사업 계획서를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예.